네, 111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실무시험에서 1번, 2번, 4번 재무회계 파트를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세무회계 파트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는 대동산업이고요.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15기 회계기간은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무회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은 항상 일반전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총 몇 문제? 네, 5문제. 15점이죠. 한 개당 3점이고요. 자, 입력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말일날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 5만원짜리 시가는 8만원인데 제조부 생산직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을 했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자, 이 말은 부가가치세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죠. 자, 이거 쉬운 문제예요. 직원을 위해서 썼으니까 차변은 뭐다? 복리후생비. 그렇죠. 대변에 제품 나간다.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바로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바로 적요 8번이죠.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 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원재료, 즉 상품, 원재료, 제품 이 세 가지의 자산들은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나 광고비라든지 접대비, 자, 이런 다른 용도로 쓸 때는요 무조건 뭐다? 적요란에 8번을 체크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월 30일 날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몇 번대? 공장이니까 500번대 가시면 되고요. 금액은 5만원. 대변에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적요란에 8번 타겟정보대책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금액은 5만원 원가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2번 4월 1일 날 미국 L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2만 달러와 이자 800달러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달러를 구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자, 이 말은 외화로 빌렸던 돈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다?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다.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4월 1일 날 갚을 때 그날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400원이고요. 외화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외화 장기 차입금을 거래처 원장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는 얘기는 이제 이 외화 장기 차입금을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게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 거래처 원장 가볼게요. 자, 여기에 가서 자, 날짜는 1월 1일부터 자, 지금이 언제이죠? 4월 1일이죠? 그럼 4월 1일로 놓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자, 누구? 장기 차입금 써도 되는데 장기 차입금 쓰니까 여기에 외화 장기 차입금 보이죠? 얘를 쓰면 되는 거예요. 또는 외화로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방금 LA은행이죠. 그러면은 거래처에다가 F2 누르고 LA은행부터 자, 은행에다 치면 되겠죠. 미국 LA은행부터 LA은행은 154번이니까 154번부터 154번까지 엔터 놓으시면은 얼마? 잔액이 2,600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600만 원만큼을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1번 감소하겠죠. 2,600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어떻게 한다? 돈 주자는 얘기죠. 근데 자, 돈을 주기 전에 잘 들으세요. 이 돈은 얼마를 줘야 되죠? 2만 달러예요? 2만 800달러예요? 당연히 2만 800달러죠. 왜? 이자를 같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곱하기 어떻게 한다? 오늘 날짜 4월 1일 날에 갚았으니까 4월 1일 날에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얼마? 1,400원.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얼마 나간다? 자, 계산기 있어야 되겠죠? 네. 곱해보면은 2,912만원 나간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2번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은 차입금만 갚은 게 아니라 이자도 같이 준 거죠. 맞죠? 그럼 이 800달러에 대해서는요, 이자 비용으로 또 분개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자 비용이 뭐다?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자 비용은 800달러를 오늘의 환율 1,400원하고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112만원 나옵니다. 그쵸? 그럼 결국은 빌린 돈 2,600에 이자 112만원이니까 우리는 뭐다? 2,712만원만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변에는 보통요금이 얼마? 2,912만원이 나간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달러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 200원 뭐가 된다? 외환차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손실이죠.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자, 이 문제를 그대로 이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4월 며칠 날, 네, 1일 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1일로 가시고요. 자, 먼저 차변에 뭐다? 네, 외화 장기 차입금 먼저 없애버리면 되겠죠.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LA은행. 금액은 2,600만원. 편의상 이자 비용부터 분개할까요? 상관없어요. 그럼 차변에 뭐다? 이자도 줬으니까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얘는 얼마? 112만원. 그래서 우리가 2,712만원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요금이 대변에 얼마 나갔다? 2,912만원 나갔다 그 얘기죠. 돈을 너무 많이 줬죠. 마이너스 200이 뭐다?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얘는 차변에 비용의 발생, 외환 차손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3번 문제입니다. 5월 6일 날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4월 2일 날에 아래와 같이 명단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2천만원 중에서 잔금 1,800을 보통형으로 줬고 사무실 임차를 개시했답니다.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준 거죠. 자, 그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계약서에 보니까요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근데 계약금으로 200만원만큼을 계약 시에 지불을 했답니다. 그럼 계약 시에 지불을 했던 얘기는 4월 2일 날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4월 2일 날에 뭐다? 이런 분개를 했겠죠. 계약금으로 대변에 현금을 얼마? 200만원 주었겠죠. 그거 뭘로 분개했을까? 차변에 당연히 선급금으로 분개했겠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뭐 원장을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임차 보증금을 우리가 준 거니까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자산의 증가 얼마? 2천만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뭐다? 먼저도 주었던 선급금은 이제 더 이상 선급금이 아니죠. 차변에 사라진다. 선급금 얼마? 200.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1,800만원만큼을 어떻게 했다? 보통예금으로 잔금을 주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나간다. 보통예금 3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연표 4월 며칠 날 2일 날 가면 돼요. 그럼 여기에 선급금 나와 있잖아요. 명당. 맞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차변에 있는데 지금은 어디로? 대변에 사라진다. 그 얘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자, 5월 6일 날 차변에 일단 보증금 주었으니까요. 방 뺄 때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주게 되면은 얘는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 차변에 뭐? 임차 보증금. 나중에 방 뺄 때 받아야지 하면서 내 거의 증가예요. 자, 얘는 나중에 주인한테 받아야 되니까 우리 집주인 누구 명당을 반드시 거래처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얼마? 2천만원. 조심하세요. 자, 대변에 이제 어떻게 한다? 선급금 사라지죠. 예전에는 선급금이었지만 드디어 이제 입주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선급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집주인 명당 거래처 달아주셔야 되겠죠. 선급금 거래처 다는 거 알고 있죠? 200만원. 어라? 금액이 이상한데?
그럼 나머지 1,80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분기를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급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4번 8월 20일 날 전기 저번 연도가 되겠죠.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물출금 275만 원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회수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대손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 받았고요. 하나의 점표로 처리할 것. 자, 여러분 275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공급가액이 얼마일까요? 나누기 1.1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공급가액은 얼마? 25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는요. 그렇죠. 25만 원이 되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작년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죄송한데 칸이 모자라니까. 자, 작년에 돈 떼었을 때는 당연히 대변에 어떻게 했다? 외상물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켰겠죠. 이거는 250이죠. 잠시만. 이게 25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 이건 얼마이다? 275만 원이죠. 275만 원. 이렇게 감소를 시키겠죠. 우리가 돈을 떼었으니까. 그리고 차변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대손 상각비로 분기했겠죠. 참고로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메꾸면 되는데 그냥 대손 충당금이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대손 상각비가 얼마? 원래는 275만 원 돼야 되겠죠. 근데 대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대손세액 공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말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못 내겠습니다. 25만 원 이렇게 공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275만 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250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전기에는 이렇게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죠? 잠시만요. 선생님 적어 드릴게. 그래서 공제 받았으니까 대손 상각비는 250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 연도에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 연도에 드디어 돈 다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까 첫 번째 차변에 들어온다 보통예금 275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변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 공제받은 거 있죠. 이거 이제 내야 되겠죠. 왜? 그 당시에는 내가 불쌍해가지고 공제를 해줬지만 이제는 불쌍하지가 않죠. 돈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가세 예수금을 다시 나중에 국가에다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5만 원 이렇게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대손상각비 처리한 거 비용 없애버릴까요? 그건 아니지. 왜? 전기에 떼었잖아. 그렇죠? 그럼 전기에 떼인 거는 단기에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밀어 넣으라고 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250만 원이 이렇게 대변에 분기가 되는 겁니다. 기본 강의 때 이 분기 여러분께 선생님이 설명 드렸고요. 반드시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분기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0일 날 분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8월 20일이죠. 20일.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일단 들어온다. 얼마? 275만 원. 대변에 부가세 다시 배틀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의 증가 다시 갚아야지. 얼마? 25만 원 분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대손 충당금으로 모조리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짝지니까 몇 번 참고사항 보시면서 109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9월 19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량의 취득세 125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이건 쉽죠. 대변에 나간다 보통예금 125만 원, 차변에 구입 시의 비용은 무조건 원가에 포함한다. 취득세 자동차 원가에 포함시키세요. 차량 운반구 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바로 입력할게요. 9월 며칠 날에 19일 날에
차변에 차량 운반고의 원가에 포함하자.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12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연표에 대한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매일매일 시험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4월 2일 날 제품을 이레테크에 판매하고, 자, 판매 동그라미, 다음과 같이 전자상계안서 밑줄 짝 발급하였습니다. 3월 2일 날 받은 선수금 500만원만큼을 제외한 대금 중 3천만원은 이레테크가 발행한 어음을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일매일 시험표는 유형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판매하고 세관계안서니까 4월 2일 날에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판매하고 세관계안서니까. 그쵸? 11번.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제품 적으시면 되고요. 자, 수량단가 안 나오면 무시하시고 공급가액은 5천에 500입니다. 자, 전산액의 1급 수준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예요. 자, 거래처는 이레테크이고요. 전자에다가 체크해야 되겠죠? 분계는 혼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변의 제품 판매한 게 맞습니까? 맞죠? 제품 팔았습니다. 얼마? 5천만원치. 그리고 500만원만큼은 나중에 내야 되는 부가세 예수금. 결국 5,500 받아야 되겠죠. 근데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예전에 내가 먼저 받았던 돈이 있잖아. 그 선수금 먼저 없애야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500이에요. 그럼 나머지 얼마? 이제 5천만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5천만원만큼은 어떻게 들어온다? 누가? 네, 이레테크가 어음을 주더라 그런 얘기죠. 나중에 줄게 하면서 어음을 주더라는 얘기죠. 그럼 나는 뭐다? 나중에 받을 게 있는 거니까 받으럼이 되는 거지. 그럼 들어온다 차변에 받으럼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3천만원. 자, 거래처는 이레테크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네, 외상이네요. 외상 매출금 얼마?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자동으로 나와 있으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4월 9일 날 해외 매출 거래처인 BTECH, 비테크구나. 네, 너무 어려웠어요. 갑자기 영어가. 자, 그 다음 제품을 300만원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이죠. 반드시 수출 신고번호는 얘를 입력할 것. 별표. 야, 지금까지는 이 수출 신고번호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 문제가 수출 신고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수출 신고번호까지 한번 넣어보자. 그런 취지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월 9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수출도 매출이니까 당연히 왼쪽이고요. 수출은 몇 번? 네, 16번 수출. 품목은 누구입니까? 제품 팔았죠. 자, 수량단가 안 나와 있고요. 금액은 얼마? 300만원만큼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 비테크. 영어로 B 쓰시고요. 엔터 누르시면은 테크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엔터. 자, 0 세울 구분 가죠. 조심해야 됩니다. F2. 자, 우리 이거 참고로 F2 누르면은 자, 수출 코드 나오죠. 몇 번? 직수출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근데 수출 신고 번호가 지금까지는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생략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나왔단 말이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몇 번? 1, 2, 3, 4, 5 다시 00 다시 1, 2, 3, 4, 5, 6, X. 그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다시를 누르면 안 되겠다. 그쵸? 그냥 1, 2, 3, 4, 5 00, 1, 2, 3, 4, 5, 6, 그 다음에 대문자 X. 다시를 붙이면 안 되겠다. 그쵸? 네. 야, 쌤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니까 지가 알아서 다시를 붙여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어떻게 한다? 분계는 외상으로 가야 되겠죠? 네,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네, 2번 전액 외상 누르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분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번. 5월 29일 날 직원의 회식대로 제조부에 66만원과 영업부에 44만원을 지출하고 침산가든에서 제일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카드에 체크. 자, 아무튼 이거는 돈을 쓰는 거죠. 그렇죠? 돈 쓰는 거니까 당연히 뭐다? 매입이 되겠죠. 그리고 카드 전표를 받아왔으니까 매입의 카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5월 29일 날 매입의 카드 과세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몇 번? 네, 여기에 카드 과세가 57번.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회식,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전표를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위에 걸 봐도 괜찮은데 일단 전표를 볼게요. 보니까는 그래도 합계가 다 나와 있죠. 근데 이 합계는 부가세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카드는 110만원 그냥 합계를 다 적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잘라주더라 그 얘기죠. 자, 이런 기능 다들 알고 있을 거고. 자, 거래처는 누구이다? 침산가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신용카드사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F2 누르고 누구? 네, 제일카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는 뭐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회식을 했잖아. 근데 이 회식이 두 군데가 되는 거죠. 하나는 공장, 하나는 영업부. 그쵸? 그럼 공장은 어떻게 한다? 복리 후생비로 가야 되겠죠? 몇 번대? 500번대. 얼마입니까? 66만원 아니죠. 왜? 66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거잖아요. 잘라야 되겠죠? 예, 60만원입니다. 영업부는 40만원. 6만원과 4만원은 부가세니까. 그쵸? 그래서, 자, 60만원. 그리고 밑에다가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하나 더 적어야 돼요. 비용의 발생 차변 40만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자,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부가세 대금 나와 있겠죠. 자, 대변에 카드로 긁었죠. 카드는 외상이다. 즉 나중에 돈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 거래처는 카드는 반드시 카드로 거래처가 달려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4번입니다. 6월 5일 날 한라상사로부터 과사업에는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공급가 얼마 1억 세기 1000만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매입이죠. 동그라미 세관계산서 체크 발급받았고요. 대금은 보통이금에서 10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수표를 주었다는 얘기죠. 당좌 수표. 아무런 말이 없으면 내가 발행한 수표죠. 당좌예금이 되는 겁니다. 자, 쉬운 내용이네요. 6월 며칠 날, 네, 6일 날로 가야 되겠죠. 아, 5일 날이죠. 5일 날. 그래서 이번 매입매수전표 입력 문제는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자, 6월 5일 날 매입에 세운계산서니까 과세 5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입니다. 아니 쌤, 취득하고 세운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매입의 과세 아닙니까? 아니죠. 불공이죠. 자, 왜 불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과세 사업에 사용을 해야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다? 과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사업에 사용을 하겠대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의 불공 54번입니다. 면세 사업 관련은 공제 안 돼요. 그쵸? 자, 품목은 기계장치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1억이죠. 그리고 부가세는 1000만원이지만 애석하게도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는다.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한라상사한테 구입을 한 거고요. 전자에다가 체크해야 되겠죠. 뭐 미우나 고우나 전자세운계산서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F2 누르고 몇 번입니까? 네, 면세사업 관련 5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분계는 당연히 혼합 가야 되겠죠? 근데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거 맞아요? 아니지, 기계죠. 그래서 기계장치로 바꾸어 주셔야 되고요. 그쵸?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부가세 대금을 쓸 수 없죠. 그래서 결국 뭐다? 이 기계는
1억 1천만짜리의 기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공제가 안 되니까 부가세 대여금을 쓰면 안 돼. 자, 대변에 돈 주자. 첫째, 누가 나간다? 보통 예금으로 1천만 원만큼을 주었죠? 나머지 1억은 당좌 수표를 주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나간다. 이런 분계는 쉬운 분계니까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면세 사업 관련 재원화 용역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공으로 이렇게 분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쌤 이거 면세니까 면사업에 사용하는 거니까 매입의 면세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죠. 왜요? 세원계한서잖아. 면세가 되려면 계산서가 와야 되겠죠. 면세 품목을 구입해야만 매입의 면세입니다. 물론 세무이급 정도 실력이니까 다들 알겠지만 뭐 한 번씩 그렇게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6월 15일 날 제조부가 사용할 청소용품을 일진상사에서 현금으로 구입했답니다. 현금 영수증 체크 발급받았고요. 소모품비로 처리하자. 그럼 매입의 현금 영수증이니까 부가세 보이죠? 매입의 현금 과세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6월 15일이죠? 매입의 현금 과세 61번 될 거고요. 자, 품목은 청소용품. 자, 금액이 얼마? 밑에 보니까 22만원 되어 있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자, 현금 영수증도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적으시면은요. 즉, 22만원 적고 엔터 치면은 20만원에 2만원 이렇게 잘라준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거래처 누구? 일진 상사.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하죠? 저는 현금이죠. 1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게 맞습니까? 아니죠. 소모품 B로 분계하고 있으니까 소모품 B. 근데 이거 공장이 사용한대요. 그러면 몇 번대? 500번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네,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분계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입매천표 입력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파트 1, 파트 2 일반전표와 매입매천표 이제 입력을 다 했고요. 재무회계 파트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재무회계만 할 거기 때문에 결산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있는 부가세 신고와 문제 5번 소득세는 다음 강의에서 쌤이 그 강의를 할 거니까 자, 지금은 일단 네, 재무회계 파트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메뉴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세요. 총 몇 문제? 5문제가 나옵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를 풀려면은 결산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전산회계상 결산 순서 다들 알고 있죠? 퍼스트 뭐다? 수동결산 먼저 하고 세컨드 자동결산을 한다. 자,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그 뒤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결산이 만들어지죠. 자, 자동결산 5가지 누가 있다? 기말 재고액,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자, 문제를 보고 5가지 중에서 수동은 수, 자동은 자로 놓아야 되는데 1번은 뭐죠? 네, 수동이죠? 네, 수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2번은 네, 수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도 네, 수 놓으시면 되고요. 4번은 자, 퇴직금이죠. 자, 우리 기말 재고, 대손감가, 퇴직금, 법인세, 그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네, 자동이었죠. 네, 그래서 자, 4번은 퇴직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네, 자동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5번은 뭐예요? 자, 법인세라는 문구가 보이고 있죠? 법인세, 이것도 자동입니다. 결국은 4번과 5번 문제는 자동이고요. 1, 2, 3이 수동이니까 1, 2, 3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네, 4, 5번을 자동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가 9월 1일 날 구입한 소모품 중 당기 말 현재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0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대요. 그쵸? 단
비용에 대한 개념 과목은 소모품 B를 사용하고 반드시 해당 거래를 조회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 날에 어떻게 분기가 되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일반 전표에서 9월 1일로 가시면 돼요. 자, 근데 9월 1일 날 가니까 일반 전표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분기가 없죠. 그쵸? 그럼 쌤, 이거 분기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없으면은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9월 1일 한번 놓아보세요. 놓으니까 여기에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는 문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분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분계 보려면은 분계 혼합 있죠. 여기에 클릭하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밑에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모품이 얼마? 100만 원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자, 소모품 구입할 때 차변에 뭐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100만 원을. 그렇죠? 자, 대변에 뭐 돈 줬겠죠. 100만 원. 근데 이게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분개 들어가게 된다면은 미지급금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어차피 이 미지급금은 우리가 문제를 풀 거에 있어서 뭐 영향을 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쌤, 부가세는 분개 안 하는가요? 부가세 분개 할 필요는 없죠. 부가세는 어차피 나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문제 풀 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소모품이 100만 원 되어 있다는 거, 이 자체만 여러분들이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모품이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뭐다? 기말에 현재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0만 원이래요. 무슨 말이죠? 100만 원만큼을 구입을 했는데 기말에 미사용한 소모품, 즉 기말에 쓰고 남아있는 소모품이 1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90만 원만큼 어디 갔을까? 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90만 원만큼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버리고 얘를 뭐다?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세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분개해 볼게요. 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요. 네. 12월 31일로 가야 되겠죠? 수동이니까. 12월 31일 날로 가셔가지고, 자, 차변에 뭐다? 소모품 B. 누가 사용했다? 이게 영업부가 사용한 거죠? 맞습니까? 관리부가? 그러면은 800번대 가시면 되는 거죠. 얼마? 9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만큼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 9월 1일 날 매입 매출표를 봤는데, 방금은 소모품으로 되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소모품으로 안 되어 있고 소모품 B로 되어 있으면 정답이 뭘까? 소모품 B 100만원, 대변에 뭐 미지급금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차피 얘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소모품이 100만원 되어 있으면 그때는 정답이 뭘까? 그렇죠. 미사용한 소모품은 1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소모품이건 소모품 B건 간에 아무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를 100만원치를 사왔는데 기말에 쓰고 남은 게 10만원이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소모품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 놓았다면 과연 이 비용이 100만원이 맞을까요? 아닌데 왜? 쓰고 남은 게 10만원이니까 당연히 뭐다? 9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그때는 정답이 뭐가 될까요? 그때는 비용 처리했으니까 100만원 아니죠. 90만원이죠. 어떻게 한다? 대변에다가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을 어떻게 한다? 10만원만큼 까야죠. 그래야 90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차변에 이걸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안 쓰고 남아있는 거니까 자산으로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모품 뭐라고요? 네, 1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분개가 되어 있었으면은, 그쵸? 소모품 90만원을 없애버리고 얘를 비용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소모품 B로 돼 있으면은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많은 비용인 10만 원만큼만 빼고 얘를 자산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CF 또는 뭐 IF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요. 얘가 만약에 소모품 B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정답이 얘라는 거 반드시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번 결산 현재 보유 중인 매도하는 증권 2022년도에 취득을 했죠. 에 대하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매도하는 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자, 이 문제는 잠시 그 화면을 좀 볼 건데요. 자, 우리 회사가 2022년도 5월 23일 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1주당 10,000원을 주고 매도하는 증권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본 게 어떻게 했을까? 차변에 매도하는 가맹증권, 대변에 현금 얼마, 10,000원에 100주니까 100만원 이렇게 분기를 했겠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산이니까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에 구입을 했으니까 작년 12월 말날에 당연히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때는 어떻게 분기했을까? 당연히 자 10,000원짜리가 작년 12월 말날에는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8,300원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장당 얼마? 1,700원 떨어졌으니까 100주 17만원의 손해가 난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기했다? 17만원만큼 매도하는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17만원 분기하고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실 17만원 이렇게 분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분기하시게 되면은 작년에 우리 회사에 매도하는 증권은 100만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된다? 100만원에서 17만원을 뺀 그렇죠. 83만원만큼만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럼 83만원만큼만 있었다는 얘기는 83만원만큼을 100주로 나누면은 한 장당 얼마이다? 8,300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장부의 가치는 8,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요. 23년도 12월 말날에 공유가치가 7,000원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또 평가를 할 때 누구랑 비교할 거냐 그 얘기인데 당연히 뭐다? 취득원가 만원과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직전 연도 이전에 취득한 모든 주식과 채권들은 현재의 공정가치와 비교를 할 때 유가증권은 현재의 공정가치와 비교할 때는 항상 뭐다? 직전 연도의 기말의 공정가치와 비교하는 것이 그렇죠.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럼 결국은 8,300원짜리가 7,000원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23년도 12월 말날에 이제 분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8,300원짜리가 7,000원 되었으니까 1,300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또 손해를 봤네요. 그쵸? 그러면은 1,300원만큼을 100주랑 곱하면 얼마? 13만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12월 말날에는 자 이렇게 보게 되겠죠.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13만원. 그쵸? 그럼 여기를 차변을 뭐라고 한다?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실 13만원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12월 말일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 얘는 손실이라고 할지라도 비용이 아니죠. 그렇죠. 자본의 감소,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에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이렇게 13만원 자본의 감소로 표시하면 되고 대변은 뭐다? 그만큼 매도 가능 증권 줄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자, 코드는 몇 번?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문제에서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유동이 아니죠. 그러면은 위에 거 밑에 거가 되는 거죠. 얼마? 13만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봐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요, 그나마 좀 쉽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지만,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쌤이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만약에, 자, 22년도 12월 말까지 우리가 분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 했는데, 만약에 12월 말일 날의 공정가치가
7,000원이 아니고요. 7,000원이 아니고요. 자, 9,000원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12월 말날 정답은 뭘까?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자, 12월 말날의 정답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9,000원이라는 얘기는 8,300원이 9,000원 되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뭐다?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죠. 얼마가 이익이에요? 700원 올랐잖아요. 그럼 700원을 갖다가 곱하기 뭐다? 100주랑 곱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7만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쉽지만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300원이 9,000원 되었다는 얘기는 700원 올랐으니까 700원 곱하기 100주면은 7만원이 이번에는 거꾸로 뭐다? 이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익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얼마? 7만원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대변에 본 게 어떻게 할까? 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아니에요? 7만원?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아니고요. 손실 7만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수업 시간 때 쌤이 얘기했잖아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서로 어떻게 한다? 상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9,000원 되었다면요. 이게 답이 아니니까 이건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9,000원 되었다면 이익이 7만 났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7만 원이 이익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얼마에 17만 원만큼 손실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익이 날 때마다 서로 퉁쳐가지고 손실을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익 났으니까 그 이익으로 손실을 메꾸라는 얘기예요. 퉁쳐라.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 한다? 줄여주는 방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 방금 얘는 왜 손실로 분류했는데요? 손실과 손실은 서로 같은 거니까 상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이 난다면 어떻게 한다? 서로 퉁쳐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때 만약에 이익이 났는데 이때 손실이 나면은요. 그렇죠. 그때는 손실을 또 어떻게 한다? 이익으로 상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은 서로 뭐 한다? 상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케이스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하나 더 보여드린 거예요.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라도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12월 6일 16일이네요.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자, 여러분.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뭘까요? 내가 돈 빌린 거잖아. 그럼 돈 빌렸으면 이자를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아니, 돈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줘야죠. 그래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뭐다? 이자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이자 비용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한다? 다음 달부터 매월 16일 날에 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이자를 구해가지고 정리분개하라는 얘기죠. 자, 먼저 23년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이제 15일까지 1개월 동안 지급해야 될 이자는 310만 원입니다. 그쵸? 자, 아무튼 내가 뭐다?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줘야 되는 이자가 310만 원이다. 그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얘를 다 이자 비용으로 분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지금은 2023년 12월 말일이죠. 그쵸? 근데 24년 1월 15일까지의 이자, 그러니까 24년에 들어오는 15일간의 이자는 이번 연도의 이자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만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구해줬단 말이야. 왜? 이 중에서 23년도 12월 말까지의 이자는 160만 원이다. 그럼 결국 뭐다? 160만 원만큼만 이자 비용으로 분기하면 되는 거지 160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 150은 그렇죠. 분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은 뭐다? 이자 비용 160 분기하고 대변에 얘를 다음 달 이제부터 주기로 했으니까
아직은 안 주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12월 말날에 차변에 뭐다? 이자 비용 얼마? 150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고요. 자, 대변에 얘를 미지급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원래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부채니까. 근데 거래처가 있다 없다?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3번에 있는 수동 결산까지 마무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예, 얘를 이제 끄고 예, 자동 결산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자동 결산은 어떻게 하죠? 결산자로 입력 가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그리고 네, 3번과 죄송합니다. 4번과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당해 연도 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의 7,500, 관리직의 3,500이죠. 자, 추계액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다면은 공장 직원들은 7,500, 관리직 직원들은 3,500만 원만큼의 퇴직금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추계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액은 얼마가 있다? 생산에 5,000, 관리에 2,80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은 7,500인데 5천만 원만큼만 부채가 충당되어 있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 얼마? 2,500을 그렇죠.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관리직은 3,500에서 2,800을 빼가지고 나머지 얼마? 700을 좀 더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그리고 퇴직급여 추계액의 몇 퍼센트? 100%를 충당부채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100%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7,5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7,500만 원 100% 전부를 설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식은 항상 이겁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금액은 항상 뭐죠? 그렇죠. 추계액에서 그 다음에 곱하기 뭐다? 설정률이죠. 이 설정률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만약에 100%가 아니고 80%면은요. 여기에서 80% 곱해야 돼요. 그리고 충당부채를 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100%가 나오니까 100%를 그냥 여러분들이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뭐다? 충당부채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생산직은 7,500에서 그쵸? 곱하기 100%니까 7,500이죠. 거기에서 5,000 빼니까는 얼마가 나온다? 2,500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직은 3,500에 100%니까 3,500. 거기에서 이미 설정된 충당부채 2,800을 빼고 나머지 얼마? 700을 추가로 입력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500과 700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장은 노후비니까 노후비에 있는 퇴직급여 1,200으로 가라고 했죠. 자, 여기다가 얼마? 네, 2,500이니까 네, 2,500을 잠시만요. 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퇴직급여 1,200 클릭을 하시고 얼마? 네, 7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이번 연도 결산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대한 법인세가 얼마? 4,50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지방세는 600입니다. 자, 아무튼 법인세와 지방세를 더해야 되겠죠. 얼마? 4,500에 600이면은 5,100이죠.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법인세는 5,100을 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고 법인의 지방세까지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이걸 뭐라고 한다? 두 개를 더한 걸 법인세 등이라고 해요. 등. 아시겠죠? 자, 아무튼 법인이 내야 되는 법인세 등입니다. 그 등이 얼마라고요? 4,500과 600을 더한 금액이에요. 근데 중간에 연합한 게 얼마가 있어요? 2,300.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우리가 벌어들인 그 법인의 소득 중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미 그렇죠.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308만 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뭐다? 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선납세금으로 미리 납부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100에서 마이너스 뭐다? 2,300과
308만 원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해 볼까요? 자, 5,100만 원만큼이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중간에 미리 납부한 게 2,300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 네, 308만 원만큼은 이미 원천징수 당했죠. 원천징수 당한 것도 미리 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빼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얼마? 2,492만 원이 추가로 내야 되는 법인세죠. 그쵸? 그럼 이거 이제 원래는 뭐다? 예, 분개하게 되면은 차변의 법인세 등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 5,100만 원이 생기고,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먼저 내거나 원천징수를 당했을 때 이미 차변에 뭐다? 자산으로 선납세금 분개했겠죠. 그게 대변에 사라지는 거죠. 그게 얘 두 개를 더한 금액인 얼마? 네, 2,608만 원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1번, 선납세금 사라진다 2번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는 미리 냈으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였죠? 2,492만 원이죠. 그게 방금 계산한 이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추가로 내야 되겠죠. 근데 법인세는 지금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근데 법인세는 12월 말날 내는 게 아니고 12월 말날에 계산은 하되 언제? 그렇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납부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법인세 신고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말날에 내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미지급세금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말일날이 되면은 이제 다음 연도가 24년도 3월 말일이죠. 되면은 이제 얘가 사라지면서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개는 이렇게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어차피 자동 결산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미지급세금과 선납세금을 따로따로 적어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자로 입력 맨 밑에 가셔가지고 선납세금을 보시게 되면은 2,608만 원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를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옮겨 적으면 돼요. 적고 나서 자 5,100 문제 있는 이 5,100에서 그쵸? 선납세금 2,608만 원만큼을 뺀 나머지 24920,000 이 미지급 세금을 어디에다가 밑에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 만나가지고 5,100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납세금 문제 나오게 되면은요, 1급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항상 어떻게 하면 된다? 선납세금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오는 이 법인세에서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를 밑에다가 적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5번까지 우리는 결산 문제 다 풀었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전표 추가까지 눌러가지고 얘 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자동 결산 분개가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끄고 나오시면은 4번과 5번도 끝이 나는 것이고 현시간부로 111회 전산세무 2급 재무회계 실무 해설 강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회계는 다 끝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